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맞아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잠시 정면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가 척박한 땅에서도 끝내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 홀씨가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또한 상생과 협력의 꽃을 피우는 소중한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이 첫 회의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사노위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국제적 또는 내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하나의 길을 갈 필요성이 점점 더 큽니다. 안타깝게도 주로는 정치적 영향 때문인데, 우리 사회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적대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대화하고 또 서로 공존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마도 통합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사회 구성원 또는 그 사회 집단 간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고 또 각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또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게 매우 번잡하고 시간 걸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면 당장은 쉽지만 길게 보면 입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이 양극화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좀 좁혀서 보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또는 노동자 내부의 또 양극화, 또 기업 내에도 또 양극화가 있죠. 특히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사실 개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고 싶죠. 근데 노동 비용을 계속 아끼는 것만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도 사실은 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과연 노동 생산성이 제대로 제고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내 회사야. 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내 삶을 개선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하고,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시간이나 때우고 어떻게든지 잘 견뎌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 생산성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일면에 답이 나오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조직된 대기업 중심의 조직 노동,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또 그런 표현도 하죠. 또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해요. 그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죠. 먹고 사는 것조차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아예 안 뽑는 거죠. 최대한 뭐 하청 주고 사내에도 실제로 옛날에는 뭐 하나의 한 부분이었던 부분을 떼내가지고 뭐 사내 하청의 이름으로 회사 안에 회사를 만들고 또 뭐 외주 발주하고 또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뭐 자연스러운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요. 또 정규직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막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노동자들 내에도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원청과 하청 뭐 이런 데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살기 급급하니까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거나 심지어 적대화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 그러면 이제 노동계에서 뭐라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또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이죠. 믿을 수 없죠. 양보했다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불신이 아주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이 불신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죠. 바꿔야 됩니다.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러려면 전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또 이견이 있는 것들도 조금씩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진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참 어렵긴 해요. 제가 이번에 옛날로 노사정이, 요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이 구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용만 하더라. 특히 노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했더니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가지고 내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니까 이용만 해먹으니까 안 해야 돼.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쪽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의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일단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건 몰라도 의결해서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또 위원장님 어떻게 있어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이용당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그러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렵기는 한데, 또 이 단기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니까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저기 북유럽에서 실제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오래 걸렸더라고요. 7년 걸렸다던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정말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임도 분명합니다. 그럼 노력을 해야죠. 힘들긴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초기에.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저는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회인데, 어쨌든 서로 비공개적으로 회의들 몇 번 하셨죠?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몇 번 하셨죠? 어쨌든 잘 해왔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토론에 앞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2.0 추진 방향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8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노사정이 노동 현안 등에 관해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자 대통령 자문 기구입니다. 새 정부 경사노위 1기가 첫 본위원회를 열고 출범한 오늘 대통령님께서 토론회 자리를 직접 주재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경사노위 출범은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의 하나가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정 협의, 또 지역 현장 노사 간담회, 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방향에 관해 여러 의견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노사 간 권리관계 외에도 공동체의 미래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각자 해야 할 역할이나 책무를 논의하라고 합니다. 둘째,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서 국민 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라고 합니다. 셋째, 사전에 정해놓은 결론이나 시한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노동 존중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노동 존중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구체적 해법을 찾는 데 궁극의 목표를 두라고 합니다. 다섯째, 회의실에만 머물지 말고 공론회장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가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2.0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공동선으로 삼겠습니다. 노동의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낳은 사회적 불안정성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양극화 원인은 여럿 있겠으나 사회적 대화 등 갈등 조정 기제가 미흡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양극화는 노사정 어느 한 주체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노사와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사노위가 양극화 해소를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란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육탄으로 지켜내 비세혁명을 이룬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선진국이 겪을 미래 사회 문제를 먼저 겪는 선행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대한민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품격을 더욱 높여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뜻과 행동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 2.0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결한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의 재개와 복합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노사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AI, 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 이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며 노사정 상생 여정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둘째,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셋째, 사회적 대화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전면 복원하면서 대전환기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표자는 정례 만남을 갖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노사정은 복합 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행동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26년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포함 노사정공 대표위원 7인.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을 풍부하게 할 두 분의 전문가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의 역할을 주제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사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제가 생각한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뭐 결론이라면 좀 그렇고요. 하나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어쨌든 사측에서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 유연성은 이 1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뭐 불안하니까요. 충분히 또 양쪽이 그럴 만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들이 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강제할 수 없고 또 부당하죠. 노동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일방적 희생.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결국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서 기업 측은 어쨌든 혜택을 보겠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또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 과정을 거쳐서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모든 국민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 쌍방이 모두 흔쾌히 동의한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합리적 결과를 만들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주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또 일반적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공정해, 그게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뭘까, 그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다 만들까에 대해서 전 논의하는 게 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지난하죠. 그 과정에는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또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그거 빼먹어가지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도 완전히 해소되지. 그래, 그 얘기 하세요. 네, 이따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박명진.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양극화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드려져 있죠. 그 핵심지대에 바로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제어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저임금 노동시장이 또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어하고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노사관계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분배와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 기제죠.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극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역할을 수행해야 할 조정 기능 자체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사관계는 사실은 기업 내부의 이해 조정에는 비교적 강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그것과 관련돼서 촘촘한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 또 노동시장 전체의 어떤 이해 조정, 격차 조정에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이 양극화 혹은 이중구조가 됐다고 얘기하죠. 1차 노동시장 영역,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거기 바로 노사관계가 뜨겁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노동시장에서는 내부 노동시장이 부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임금 상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숙련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노사관계를 형성하려고 주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직화도 어렵고 교섭기에도 극히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에 속한 주요 기업들에서 노사관계가 뜨거워질수록 산업 내에서 노동 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노동시장의 노사관계의 사회적 조정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체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 비정규 플랫폼 노동, 2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조가 약 6천여 개가 존재하는데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난립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조직력과 교섭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형국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업 내 노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초기업 노조를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상황에서 사용자들도 결사를 장려해서 사용자 단체들도 다양한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노사관계를 사회적 조정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섭 단위를 재구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체 교섭은 거의 기업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종, 직종, 지역 중심으로 확장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의 노사 대표가 참여해서 공통 분모와 공통의 규율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 일환으로 또 원화청의 어떤 연대 교섭 이런 것도 장려할 필요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기업 단위 교섭을 강제해온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섭 의제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기업 간의 조율된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직무, 숙련,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임금 체계 표준화 노력을 같이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차 노동시장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체계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오르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포괄적인 초기업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 이외에도 원화청 간의 공동복지나 공동산업안전 이런 의제들을 포용적으로 형성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필요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있어서 노사정이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조가 먼저 사회적 조정 기능 강화를 견인해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노동자를 내부에서의 소통을 활성화시켜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기득권을 넘어서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 속에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꾸려졌으면 하고요. 당장 복합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가 움직여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혁신의 과제조차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단지 방어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연대적인 방식으로 산업전환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고민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노사관계 구조 개혁, 사회적 조정 기제 활성화 이런 모멘텀으로 이런 것들을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제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의 역할도 꽤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인 어떤 자원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노조법 30조 3항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교섭 방식을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 직무표준 체계라는 것을 10수년에 걸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교섭과 노사관계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특히나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새로운 노사관계, 사회조정 기제를 확장시킨 노사관계를 꾸려나가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미 학교 비정규직이나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 가운데에서 좋은 사례가 사실은 정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마리들이 이미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당장 노사로 하여금 이것부터 해라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고 인식의 공유점을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선호위에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면서 이거를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성급한 대타협을 먼저 하기보다는 저는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성공 사례나 새로운 개혁의 어떤 경험들을 귀납적으로 서로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그런 어떤 공동의 투자에 기반해서 이후에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사관계의 사회적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노동이 연대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런 제안 주셨습니다.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심각한 이중 구조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간 근속 기간 차이가 4.8배이고 임금 격차는 2.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격차 그 자체보다도 이른바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문이 극도로 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 통계를 보면 신규 채용 중에 정규직 비중은 30.7%이고요. 대기업 비중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직하는 비율은 전체 신규 채용 중에서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이 사실상 닫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시장 경제에서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중구조의 심화가 단순한 격차를 넘어서서 노동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하고 노동시장이 해야 하는 사회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런 정도에 이르른다면은 이것은 사회적 우려이고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관행을 뒤엎는 과감한 혁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4가지 사실을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산업 노동 생산성은 지금 OECD 37개국 중에 24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특히 영세업체 중심인 서비스업이 27위로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혁신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관리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채용 후 인력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과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소극적인 인력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금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63%가 여전히 호봉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경영계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원칙으로, 경영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스스로 새로운 평가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서 구성원이 조직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더 좋은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인력 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은 노사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적극적인 대화와 분쟁 해결을 제도화해서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기업 성장 사다리는 노동시장 활력의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지배력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혁신을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내 벤처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역할로 사회적 기여의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인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다든가 이런 수동적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보다는 사회 혁신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기업의 경영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직접 미래 인재 양성에 참여하고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회 기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에 더 높은 신뢰와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노사의 대화는 노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와 건강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과감한 변화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착화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관행을 뒤엎는 과감한 변화가 기업에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 주제에 대해서 참석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하지 못한 말씀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적으라고 드렸던 그 종이에 비치된 서면 의견서에 남겨주시면 꼼꼼히 검토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성함이 정찬호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그 의장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그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2%, 13%, 비정규직 조직률은 2%대고 30인 미만은 0.1%대 대다수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많죠.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할 거냐, 양대 노총의 노동조합들 1차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누가 반영할 거냐, 당사자들이 주체가 뭔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노조 조직률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고, 또한 그런 소통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출발할 것이다. 이 우려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냐. 자,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노동공제회라는 시스템들이 다양한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공제회는 노동조합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 자신들이 스스로 십시일반 모여서 소통도 하고 문제 해법도 좀 찾아보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이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공제가 설립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 근로복지 수준, 이게 지금 충남이랄지 울산이랄지 안산 같은 데서 이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출연을 하게 되고 정부가 또 지자체에서 대기업이,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같은 일종의 노동공제회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약 노동자들 노동상담이랄지 교육이랄지 홍보 캠페인을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센터, 즉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비정규직 센터랄지 노동공익센터가 전국에 한 60여 개 지자체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폐쇄가 되거나 또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인력이 감소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들락날락.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실제 이런 지자체 노동센터들이 현장에서 경비원, 대리기사, 플랫폼 프리랜서, 또 배달 라이더 이런 취약 노동자들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협의회 결성이랄지 노동조합 조직화까지 안내하고 있는 지역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런 지자체 노동센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노동조합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그런 조직화의 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불안정하다. 이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 다니는 기업에서 연구 해법이 나올 것 같고, 뭐 공무직이랄지, 그 다음에 기간제, 민간위탁, 돌봄 서비스 이런 쪽은 일단 정부가 모범 사업주로서 아까 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초기업 단위 교섭을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노란봉투법의 기준도 이렇고 또한 이런
요소에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힘없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부하고 초기업 단위 그 부분 공공 부분과 정상적인 노사 교섭을 통해서 뭔가 모델을 좀 만들어내 준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디딤돌 관련해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쪽이 지금 일하는 사람 기본법 권리보장 기본법이 다음 달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자꾸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법만을 가지고 현장의 변화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남아서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사회보험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먼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 그 기본법 후속 법안을 빨리 내용을 좀 발표를 해서 각계각층의 이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말씀 이어서 하신다거나, 다른 의견 좋습니다. 원래 한국노총에도 비정규직 노조가 일부 있긴 있죠. 저 민주노총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민주노총 좀 있어요. 마이크 누르시면 근데 그 노동회의소 이거 때문에 사실은 노동회의소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국노총은 반대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한국노총의 대선배이신 이용득 선배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약간의 노동계 내의 문제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공익노동센터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회의의 주제라기보다는 노동부에서 잘 알아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잘 살펴서 많이 공감하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노조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 기구를 만드는 것은 한 측면으로서는 사회대화도 촉진하지만 실질적인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은 건 또 사실이어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최대한 좀 끌어올려 보자.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힘을 좀 강화를 해야 실제 대등한 발언, 대등한 교섭이 가능했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정규직 또는 소규모 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조직 의욕이랄까? 뭐 이런 게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무슨 탄압을 하거나 막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노조의 가입률, 노조 조직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그 현장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 조사를 보게 되면 권익단체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가 70%, 60% 이상 나옵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고 알려지는 순간 온갖 불이익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점에서 노동조합을 가입할래 할 수 없는, 그래서 중간 매개고리로서 노동 공제회랄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을 꺼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노동자 그러면 여전히 빨갱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사업주들 좀 의식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또 다른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나 청년, 이 취약계층의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선회의의 앞으로 대화 과정에서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빠지고 참여하시게 했네요. 방금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그래도 소개를 해주셔야지 보시는 분이 또 알게 됩니다. 저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맞습니다. 준비된 발언 말고 아까 그 주제와 연관해서 아까 대통령님 그 고용 유연화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 고용을 잃으면 그 뭐 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법 이런 것도 만들어 달라는 게, 그 계약 기간 끝나면 그 재계약 안 해버리면
뭐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다 잃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만들고 싶죠, 누구나. 그 열악한데 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들면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안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고용유연성 대통령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고용유연성과 관련해서 사용자들을 해고를 하려면 두 가지 경우에 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그 특별한 잘못을 하거나 규칙에 위반돼 갖고 했을 때 징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상의 해고가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엄격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압도적인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인사 압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조조정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의 고용 유연성이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더 목말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는 노동자들이 처음에 뽑았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치, 이거보다 세월이 갈수록 다 이렇게 소진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짐이 되죠. 가령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데서는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질 것이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숙련도나 이런 게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자기가 최종점에서 노동자의 노동성을 다 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의 말하자면 과거에 충분히 경쟁력을 활용하고 현재의 경쟁력이 좋아졌을 때 갈고 싶어 하죠. 그 경우하고, 또 하나는 계절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기 순환을 타는 데 있어 가지고 경기 좋을 때 많이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비정규직으로 돌렸고 이런 것을 원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되는데, 아까 사회 안전망으로는 저는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아무리 빨리 구축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준만큼 만족시킬 때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고, 그건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연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아주 대기업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아주 좋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 또 노동조합이 강력한 데들은 제도와 상관없이 생존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이상의 어떤 일상적인 해고가 가능한 그런 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여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자리 내에서 누려왔던 자기 결정권, 자기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잃을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오늘 좀 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 후속 말씀으로 좀 안심을 시켜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후속 말씀을 하셔도 저는 혹시 오늘 경총 회장님이 이거 대통령께서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만간에 뭔가 조치를 하실 거 아니냐, 이런 좋지 않을 텐데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저도 자꾸 비정규직 일자리 늘어나고 이런 게 사용자 편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노동자들도 압도적인 힘이 있거나 자기 사회적 위치가 강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반전시킬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거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직은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맞서는 것만 주특기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같이 사용자가 압도적이거나 정부가 무조건 권위주의적이어 갖고 이념적으로도 모든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시기에 우리는 맞서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지금 위기 시대 아닙니까? 저도 집에 가면 마누라의 갱년기, 딸내미의 사춘기에 시달려서 복합위기지만 우리나라 복합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진영 내부에서만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적 대화 하고 싶은 거고, 대화하자는 사람이 상대한테만 모든 걸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우리 신뢰가 쌓이고 진정성이 쌓이고 노동도 더 힘이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건 분명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준비된 거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직률을 높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정규직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도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조직 내부의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나 특권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많이 조직화돼야지만 조직 내부도 진정성 있게 그 사람들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률 많이 높일 테니까 정부에서도 조직률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건 많이 제가 좀 권장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읽어도 됩니까? 네. 시간 너무 아니 많이 좀 잡아요. 사회자로서 저는 할당을 또 생각할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하세요. 네, 하긴 할까요? 놔두세요. 네, 네, 네. 그러나 가령 이를테면 그리고 그래서는 좀 생략해 가급적이면 주시면 다 빼고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 써준 대로 안 네, 읽으면 네, 말씀해 써준 사람한테 주십시오.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예. 조직 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예.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정민 교수님 발제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혁신과 생산성 제고만으로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 간 격차가 곧 임금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중소기업과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고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법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중간 부분은 우리 박명준 교수님 그 초기업 교섭 확대하는 걸로 대처하고요. 줄이겠습니다. 그거 걱정하시니까. 저는 이 경제적인 그런 격차가 정말 사람들의 삶의 격차로 그대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격차나 자산의 격차가 있더라도 한 사람이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일원이라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벼랑 끝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굉장히 열악하게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되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적어도 교육이나 이런 것만큼이라도 내가 없더라도 충분히 동등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 자기가 잘나서 버는 것도 있지만 뭐 AI 도입이나 기술 이런 거에서 그 경쟁력이 세진 데는 점점 세질 텐데 이거 다 사회적으로 그 세금 낸 걸로 같이 연구해서 만든 기초과학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로봇세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그 세금이나 책임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플랫폼 노동 이런데 노동조합은 만들지만 그 단체 협약을 못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 사용자성이 명확지 않아서 노무종사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 이런 거 할 때 그 합의가 너무 쉽게 위반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를 단체 협약 수준으로라도 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강제하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든 제도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단체 협약 수준으로 엄중한 무게를 가질 수 있게끔 사회적 압박과 정부의 그 통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법제화를 하든지 해서 제도로 만들어야죠. 네, 그건 합의가 아니지. 예.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 네. 얘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노동부 장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어떤 제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 긍정 효과보다 부정 효과가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기간제 좀 말은 좋은데 네. 그 전부 다 1년 11개월만 다 그냥 1년 11개월짜리 해놓고 2년 안 넘기잖아요. 네. 그래서 한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그게 이제 장애가 된다 오히려. 네. 이게 과연 2년 이상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규 고용해라. 이제 이게 입법의 취지인데 사실은 이제 반대로 절대로 2년 이상 쓰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1년 11개월 하고 다 그만두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작용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 고용계약이 지금 현 제도상 금지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하고 5년 동안 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때 도입할 때 비정규직들을 기간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호하려고 한 건데. 가장 충돌한 것이 대통령이 금방 말씀하셨던 이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상시 지속 업무로 보아지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근데 그러면 이제 60세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1년 11개월 만에 계속 그렇지. 반복될 것이라는 논쟁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요 기간을 실제 정하는 그러고 걸 있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뭐냐? 사용 사율 입구에서부터 그 업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몸에 2년짜리 그렇죠. 못하게 하자. 못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가 있다. 청소 업무는 아니, 지속 됐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네. 부분인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년 고용 계약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예 안 네.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몰라서 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고 원래 있어서 네, 2년. 노동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 프로젝트 3년 그런 것은 그런 가능- 것들은 예외지만 프로젝트가 네. 업무의 성격상 기간이 명확한 예, 거는 그렇습니다. 된다. 예, 맞습니다. 나름 연구를 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까부터 여러 번 손드셨던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장님 말씀 주시죠. 네. 오늘 대통령님 기조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중견기업 업계도 아주 공감합니다. 저하고 뭐 제가 대통령하고 이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같이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업계에서 굉장히 한번 진정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계는 얘기하지만은 중견기업업계는 사실 중견기업계 나름대로 대기업한테 인력의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또는 어떠한 어떤 시장의 인더스트리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이정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만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 업계에서는 이 스케일업 하는 그런 벤처회사,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중견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가일층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우리 지금 노동부 장관에서 전 민노총 위원장을 하시고 또 항상 소수자 의견을 존중하시는 우리 김정희 위원장, 제가 두 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김동미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만찬이나 오찬을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뭐 그런 거 하세요. 이게 여기서 오피셜하게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대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작게는 우리 중견기업 협회도 직원이 더 큰 경제 단체로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 이직을 합니다. 최근에 몇 분이 그렇게 이직을 했는데 그럼 저희는 또 더 새로운 신입사원 받아서 키워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이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런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계시고 그다음에 소수자 의견을 정하는 경사위 위원장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이 대기업의 양극화의 문제를 가지지 않은 중견기업계는 조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좀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기업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지금은 뭐 나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보이는데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도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 착취 관계. 그러니까 뭐 경영 개선 성과를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얼마 전까지 있던 뭐 원가 후려치기, 단가 후려치기, 이런 거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 개선을 하면 가격에서 깎아가지고 숨쉴 여지가 없게 겨우 생존 가능한 정도만 남겨놓으니까 좋은 인지를 쓸 수도 없고 경영 개선이나 기술 개발 해봤자 그거 다 뺏기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대기업 임원 로비하러 다니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는 노동자층과 중소기업은 입장이 같은 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같이 한번 보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고쳐야 될 아주 중요한 측면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간의 양극화와 이런 일종의 착취 관계 이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꽤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중요한 과제거든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 양극화라는 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프로핏 쉐어링이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역할만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은 더 많은 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성장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노조 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잖아요.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하고 하청기업 노조하고 이해관계가 좀 내부에서도 충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참 드러내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교정해 가야 될 과제 같아요. 우리 김정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게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성균 손 회장님도 사실 그 안에 대기업, 중소기업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에서도 사실은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잠깐만 그 우리 중견기업 회장님 초청 감사드리고요. 초청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예. 아까 유엔 안정성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큰 맥락은 결국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동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렇게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타협을 이루어야 될 컨텐츠는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유엔 안정성 포함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약 한 10여 년 전에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또 걸리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자주 만나고 또 더 많이 얘기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해 주시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앞에 보이시는 엄창환 심오한 연구소 연구위원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엄창환입니다. 그 공익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되게 무겁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 두 분 발표해 주신 것에 하나씩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좀 집중하길 바라는 의제를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명준 위원께서 2차 노동시장 조직화와 노사관계 사회적 주정기능 강화를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분들과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 점에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 사회적 대화 테이블 바깥에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 안으로 드릴 건가가 위원회의 실질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봅니다. 다음으로 그 이정민 교수님께서 그 발언으로 이야기하시진 않았는데요. 그 인력관리 시스템 혁신 챕터에 성과 중심 보상 전환이 청년 세대 공정보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라고 내용을 좀 써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요구의 본질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청년이 연공서열에 불만을 갖는 건 단순히 능력주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고 믿는 청년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동하지 않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접근법을 좀 달리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이 신규 채용 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고 그리고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도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2%에 불과한 현실에서 성과급 이전에 임금 테이블조차 없는 일터가 다수라는 점 이것을 꼭 함께 고려해서 이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부 자료 중에 그나마 좀 과거부터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가 2004년도부터 이제 누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좋은 건 줄어들었고 안 좋은 건 늘어났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그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첫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비율은 2004년 12.9%에서 2025년 17.2%로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거나 일시적 일자리인 경우는 2004년 27.6%에서 38.8%로 또 늘었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평균 근속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수록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대로 두면 아마 대다수 국민이 겪게 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역에서 더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도 깊게 파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단위의 좋은 일자리 논의가 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전환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발제자 두 분 이야기처럼요. 복합 대전환기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 전환의 충격은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균등하게 쏠리고 격차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누가 더 많이 좀 짊어져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여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연결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노동의 비중도 크고, 일단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가 되기도 했는데, 뭐 쉬었으면 청년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합리성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 불합리함 속에서 이익을 얻는 측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모든 부분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제 국무회에서도 그 지적을 합니다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가 차별이 지냐. 예를 들면 똑같은 장소에서 청소 노동자가 똑같이 구역을 갖다 일을 하는데 직고용된 경우하고 하청된 경우에 그에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거 사실 문제 있거든요. 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 오히려 어쩌면은 자꾸 분할을 해가지고 사실은 쓰는 쪽에서는 분할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죠. 서로 싸우니까. 노동자들의 단결도 좀 완화하는,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똑같은 일을 하면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일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보수를 덜 받는다. 원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더 줘야 되는 거죠.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상황이 나쁜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능력이다. 그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정의다. 이게 마치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소위 능력주의에 대한 착각.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사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 사회적으로.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부당한 시스템 속에서 소수의 혜택 있는 자리를 정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걸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그걸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 여기는 경향도 없진 않아요. 보면 일반적으로, 그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걸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좋은 자리는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 그 현상 속에서 맞는 말인데, 그 현재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치는 거에 대한 접근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거죠. 모든 면에서 불리한 지경에 처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 얘기도 많이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문제. 김지영 위원장이 할 일 많겠습니다. 예, 좀 기성 시스템, 또 기성 시스템 이익을 보는 기성세대. 그리고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데, 또는 막 벽에 가로막힌 청년 세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주요 의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한다스리 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 한다스리입니다. 저는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연 청년 대표로. 성함이 한다스리세요? 예, 한다스리입니다. 예.
그 청년 주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지금 청년들이 처한 그런 현장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청년들이 마주한 그 사업장들을 좀 위주로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장의 80% 정도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는 노조 조직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법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노동시장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초기업 노조 가입을 권장하는 것도 사실 물론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건 그 영세 사업장들에게 얼마나 지불 능력이 있느냐. 가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업 노조를 결성해서 이제 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주하는 사업장에서 지불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교섭의 효과성이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에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그 영세 사업장들의 지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일단 낮은 단가 그리고 원청의 책임 회피 이런 문제들을 짚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원화청 간 공정거래나 정부의 직접적인 비용 지원 같은 구조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옆에 엄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청년들은 애초에 호봉제가 과도한 일터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월급이 정해지는 아예 임금 체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건 기성세대의 임금을 깎아서 낮추는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그 임금 체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표준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도입을 해서 낮은 초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채용 단계에서 임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아니면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되어서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사하고 나서야 내 급여를 알 수 있게 되고 입사했는데 그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퇴사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의 그리고 또한 이런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서 청년들의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에 임금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첫 발을 뗀 사회적 대화가 대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사용자 중심의 논의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 청년들이 처한 사업장의 현실을 중심에 놓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채용 공고할 때 임금 조건을 게시하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닌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저 말은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공개를 해야 좀 체면도 좀 최저임금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실제 채용해놓고 최저임금 주고 이러는 건 좀 그런데. 근데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 세후 이 정도로 나가지 명확한 임금.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전후 상하 뭐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적인 그 정도는 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할 것 같네.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비슷한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한다.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현대차든 기아차든 쌍용차든 불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공시가 되고 산업별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쉬운데 저희들은 기업별로 교섭을 하고 그게 기업의 일종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헌법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부터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임금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노사가 협상하게 촉진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볼 때 내가 최소한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선진국들은 산업별 교섭을 많이 하지 않나요? 국제 기준은 산업별 교섭입니다. 실제는 어때요? 근데 산업별 교섭이 7, 80년대 이른바 자본주의 그 황금기를 이끌어왔던 북유럽 모델의 표준이었는데 80년대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바람이 거세면서 산업별 교섭도 유럽에서도 약간 분권화되고는 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는 됐지만 단협을 효력을 확장해가지고 노조는 아닌 사람한테도 단협 효과를 주게 하는. 우리 노동법에도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우리도 지역별 일반적 구성력, 지역별 지역별 구성력 네. 있고 기업별 구성력이 있는데 실제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 한 지역의 3분의 2 이상 정도 돼야 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별 구성력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 박명준 박사 이야기하셨던 네. 지역에서 어떤 모범을 만들어 보려고.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사용자 측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터놓고 한번 해봐야죠. 네. 네.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소상공인은 때로는 업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이라는 명칭이 그때는 소상공인은 고려되지 않은 명칭이 아니었나. 지금 소상공인 790만인데 이제는 노사 소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아예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아까도 여기 뭐 노아 사측의 어떤 뭐 발표도 있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현재 그 기업체 수가 831만 개인데 소상공인이 현재 95%인 790만입니다. 전체 고용의 2,376만 중에서 46%인 1,090만이 저희 소상공인인데 사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협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최저임금, 작년에 최저임금보다 벌지 못한 인원이 30.4%인 230만 명이고 400만 원 이상 수입을 본 사람이 7.6%인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24년도에 소상공인 폐업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소상공인 기업체당 종사자 수가 1.6명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160만 명이 그 일자리를 잃은 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나홀로 사장이 되는 이런 현실은 국가 고용망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의 경우 최소 연간 5조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고 헌재에서도 2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릴 정도로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이 통과되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소상공인 영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추정이 된다면 최소 1인당 월간 42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를 합치면 연간 수십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 문제는 소상공인 고용 안정 자금을 통해 4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영업 정상화, 안착 자금으로 고용과 생존 기반을 든든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은 소상공인 업종의 취약 근로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연간 수십억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드는 방안으로 대통령님의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주권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최근 유가급 등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민생 추경을 검토하시는 등 실용의 정치를 펼쳐주신 데 대해서 소상공인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상공인이 경제 변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든든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100만 회원을 달성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협력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찾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경시 회장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시간 다 돼가는데. 오늘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용기가 납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 인구 구조의 변화, 또 AI, 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그 위기와 또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등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노사정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경우에 노사가 그렇게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대립한다기보다도 서로 잘 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대화를 오고 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노사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 논의를 이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와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과 노동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유효적인 돌파구가 앞으로 AI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등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근로자 교육과 훈련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고 평가 보상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금 제도 자체가 연공 서열에 의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 또 일하는 그 근로자들에게도 희망과 또 자신감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그 성과 중심의 그 임금 체계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임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노와 사가 반드시 합의를 하도록 우리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그 고민을 하다가 좀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은 합의한 걸로 본다 하는 식으로 법을 좀 제정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 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중소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생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 정부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더 개선을 해주시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또 세제 인프라 지원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이 중요한 만큼 노동계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사용자와 또 근로자 간의 관계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악화된 건 아닙니다. 지금 좋은 관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관계고 여기 김동명 위원장도 와 계시지만은 저하고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부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관계를 많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파괴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신이 사실은 이제 뿌리인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노조가 파악을 한다, 뭐 노조가 조직을 한다, 노조를 만든다.
집단 행동을 한다, 단체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 회사 망해먹으려고 저런다 이러는데 요즘처럼 저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에 회사 망하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망하면 지도 손해인데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나가면 정말 엄동설한인데 왜 회사 망치고 나가겠어요. 결국은 한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제 불신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억압하고 거기에 정부가 한쪽 편 들어가지고 막 거의 가해하다시피 하고 하니까 진짜 망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악순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최소한의 신뢰는 있는 것 같고 신뢰는 계속 키워야 되겠죠.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합리성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아마 청년 세대들의 그 생각이 똑같이 있어요. 보면 소위 연공제 아니 뭐 세월 지난다고 보수를 더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쪽은 뭔 소리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여한 게 있는데 그럼 내가 기여가 예를 들면 보수보다 더 많을 때 그러면 그만큼 다 줬어? 그럼 기여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줘? 뭐 그 생각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전체로 보면 노동자를 고용해서 손해를 보면서 교육시키는 과정. 그냥 젊고 막 빠릿빠릿하고 뭐 체력 좋아서 막 생산성이 높은 시기. 그래서 나이 들고 뭐 이러면서 좀 떨어져서 별로 안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양쪽을 다 잘라내고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그 소위 경력직 뽑아가지고 그 연봉제 하다가 연봉 확 깎아서 내보내고 지금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노동자들은 무지하게 억울하잖아요. 별로 안 억울합니다. 별로 안 억울해. 다행이네. 하여튼 제가 보기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하나 들고요. 노동조합도 오해할 거는데 제가 억울하지 않다는 건 상대적으로 예, 지금 그저 폭탄으로 막 그저 아무 직장도 없는 사람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추세적으로 사실 아까 로봇세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해서 거기서 혜택이 오면 부정의 상당 부분 또 부담해 줘야 그 저항이 적어지죠.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문제는 노동계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도의 역할을 하거나 인공지능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럼 대체해야 되거든요. 기업의 속성상 어쩔 수 없죠. 그럼 또 저항과 충돌이 발생할 텐데 사실은 노동자들은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도 이걸 뭐 안 돼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현장에 있는 체득된 노동자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문제는 교육 훈련 기회를 줘야지. 그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건 노동부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것도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거냐, 기회는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사용자들이 대체할 걸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말씀하신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님 말씀 상공회의소 아니고 경총에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는 국제 경쟁도 해야 되고 기업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가끔 경영계 사측을 만나면 그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도대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총 생산비에 차지하는 노동 인건비 비율이 거의 뭐 평균적으로 20% 이하. 보통 뭐 첨단 산업 같으면 10% 이하.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예를 들면 10%를 깎는다. 그럼 얼마나 생산성이 개선될까? 보다는 사내 구성원들은 회사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 회사에 애정 없는 사람들이 막 시간 때우기로 버티게 하는 경우하고 뭐 내가 하는 게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성을 다하는 경우 진짜 생산성 차이가 엄청나는데
이제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에 매달려 옛날에는 막 인건비 비중이 80%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인건비를 줄이는 게 곧 수익에 직결됐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고 이제 구성원들의 의욕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잘 되는 길이 뭘까를 좀 많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말씀 명심해서 네. 우리 회원 기업들에게 많이 알리겠습니다. 그 회원 기업들도 사실은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과거 방식으로 막 쥐어짜기로는 생존할 수 없거든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좀 체질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사실 노사 간의 실질적 협의가 중요하고 협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뭐 이런 계기도 잘 활용하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좀 대화하면 좋겠고요. 손 위원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네. 뭐 잠깐 지금 요약해서 듣긴 할 텐데 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화는 실제 토론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은 본회의에서 정해진 게 의제를 정하고요. 그 회의체 이제 구성은 그 차차 맞춰서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정답을 많이 맞췄다고 저는 스스로 말씀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저희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AI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의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제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인구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 문제도 저희가 공론화 절차까지 그것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위원들 뭐 열대 분이 막 얘기해가지고 합의된다고 합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도 많이 알려드려야 되고 국민들도 이 토론에 실제로 참여해야 되고요. 그 실질적인 국민들의 합리적 의사라고 하는 걸 잘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공개 토론도 좀 해야 되고요. 여기서 뭐 결판 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는 가운데 또 참여하는 가운데 좀 실질적인 힘들더라도 정말 드러내놓고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멱살 잡을 건 진짜 잡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뭐 법률로 좀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얘기가 돼서 이건 정말 공감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거 법제화해야죠. 그런 거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의견들을 좀 모아서 우리 사회에 정말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또 새롭게 설정해야 될 시스템도 정말로 많을 텐데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일을 뭐 열심히 잘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현장 속에서 나온 얘기들을 세부적인 것, 세세한 것들도 입법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좀 뽑아가지고 소위 합의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타당성 있는 거는 좀 신속하게 제도화하고 성과로 좀 내게요. 근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해 보면 청년들의 문제, 임금 공식 저는 채용하는데 월급 얼마 줄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 같아요. 얘는 가르쳐 줘야지. 예를 들면 어느 선이라도 그죠? 앞뒤로 5%의 변동이 있는 건 허용하더라도 당연히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사실은 좀 높이지 않겠어요? 모집하는 척도 좀 체면이지 최저임금 준다고 뽑기는 좀 그럴 거거든. 좀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얘기되면 좀 신속하게 좀 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추가로 허용된 시간도 다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 한 분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말씀 한번 그래도 듣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 정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말씀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성 대표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성 경제 활동 뭐 참여율 뭐 OECD 제하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임금 공시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50대 이상 여성들의 일자리들이 보통 아까 말씀한 비정규직이나 보건업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돌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 OECD 30%인데 임금 격차의 기준은 또 뭐냐? 이런 정도의 수준들이 결국은 베이스가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를 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인구 절벽에 대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성들이 보통은 이제 요즘 청년 아까 우리 청년 세대 얘기했지만 청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에 대한 거 그리고 출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쩐 일정 부분 여성들은 그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우리 한혜라 의원님도 그 할당 비슷하게 여성이 된 것 같고 저도 아 진짜 그렇네요. 여성이 그 한국노총에서 저 여성 부위원장이 할당제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에 저희가 그 시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차별이나 뭐 비정규직 문제, 남녀 차별 뭐 이런 사회들이 변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주면 좋겠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차별적인 것들도 같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한마디만 네네.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성 대표는 아니고 공익위원인데요. 이 테이블에 여성이 2명 앉아 있고요. 이 방 전체 여성이 6명이더라고요. 제가 세봤더니. 예, 근데 사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뽑혀서 오신 엘리트이실 텐데 대변인은 다 여성입니다. 여성이 아직도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충분히 하지 못한 말씀 남겨주신 의견 저희가 꼼꼼히 읽겠습니다. 혹시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근데 이석하시겠습니다. 뭐 사진 촬영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